요즘 뉴스를 보면 중국이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거나 곧 넘어설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 빠르게 성장한 경제력, 그리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군사력 관련 소식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이긴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국력이 크다는 것과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패권국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힘의 비교를 넘어서 왜 중국이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미국을 넘어서기 어려운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패권의 본질 군사력이 아니라 시스템. 우리가 보통 패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군사력입니다. 항공모함이 몇 척인지, 전투기가 얼마나 최신인지, 미사일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이 해마다 군비를 늘리고 신형 무기를 공개할 때마다 이제 미국을 넘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착각이 있습니다. 패권은 단순히 힘이 세다고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가 어떤 구조 속에서 움직이느냐입니다. 미국의 힘은 군사력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미군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군사력은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경제는 산업과 금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와 동맹까지 더해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장이 돌아가고 물류가 움직이며 금융시장과 외교 압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미 짜여 있는 구조에 따라 자연스럽게 굴러갑니다. 미국은 전쟁을 단순히 군대가 싸우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전쟁은 산업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이며 금융과 외교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산기업, 에너지시장, 해상물류, 금융시장까지 동시에 반응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미국은 단기적인 손실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군사력과 경제 규모에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미국처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묶어내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강하지만 경제와 금융, 외교와 동맹이 미국처럼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금융과 통화체계 에서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은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 질서를 통해 전쟁이 없을 때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반대로 중국은 아직 그 규칙을 설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동맹 구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미국 혼자만을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동맹국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반면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경제적으로는 깊이 얽혀 있지만 군사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맹 네트워크는 제한적입니다. 혼자 버텨야 하는 구조와 여러 나라가 함께 떠받치는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분명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처럼 자동으로 개입이 보장된 군사 동맹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가 맞을 때 함께 움직이는 전략적 연대에 가깝습니다. 결국 패권국이라는 것은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분명 강대국이고 앞으로도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단기간에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시스템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2. 군사력의 착시 숫자 vs 실전 능력. 많은 분들이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숫자입니다. 병력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차와 전투기는 몇 대인지, 미사일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실제로 중국은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이미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역 병력 수는 미국보다 훨씬 많고 함정 숫자만 따지면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이미 중국이 군사력에서 미국을 따라잡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착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군사력에서 숫자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 숫자가 곧바로 실전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쟁은 엑셀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전차 한 대라도 어떤 훈련을 받은 승무원이 타느냐, 어떤 지휘체계 아래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전투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군사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압도적인 실전 경험입니다.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실제 전쟁과 분쟁을 통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물론 이 전쟁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국군이 실전을 통해 지휘, 통신, 보급, 합동작전 능력을 계속 검증하고 개선해왔다는 점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다시 교리와 장비, 훈련 방식에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오랫동안 대규모 실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국경 분쟁이나 제한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대규모 합동전, 특히 해군과 공군,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포함된 복합 전쟁을 실제로 수행해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병력 수나 무기 숫자로는 절대 메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전에서만 알 수 있는 변수와 혼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은 훈련만으로 완벽히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휘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미국군은 현장에서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현장 지휘관이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군은 여전히 중앙 집권적인 지휘 구조의 비중이 큽니다. 이는 평시 통제에는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전쟁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대응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군사력의 진짜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힘이 곧바로 미국과 동등한 실전 능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 착시를 걷어내고 나서야 우리는 군사력이라는 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3. 중국이 절대 넘기 힘든 동맹의 벽.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도 중국 뒤에는 러시아랑 북한이 있지 않나?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군사적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관계를 미국이 이끄는 동맹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구조와 작동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동맹은 단순한 우호 관계가 아닙니다. 조약으로 묶인 제도화된 동맹입니다.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처럼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들이 자동으로 개입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 모두 이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와줄 수도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법적 정치적으로 이미 준비된 전쟁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관계는 성격이 다릅니다. 협력은 하지만 자동 개입이 보장된 구조는 아닙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자국의 손해가 커진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가까워지지만 그 위협이 사라지면 거리도 자연스럽게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동맹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전쟁은 혼자 싸우는 순간부터 불리해집니다. 병력과 무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지, 보급, 정보, 항로, 공역까지 모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동맹국의 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미군은 혼자가 아니라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동맹의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중국은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전략적으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인도,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처럼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커져도 이 동맹의 벽을 단번에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패권 경쟁에서 동맹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중국은 강력한 나라지만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함께 움직여줄 동맹의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무기 몇 개 더 만든다고 해서 쉽게 넘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넘기 가장 어려운 장벽은 군사력보다도 바로 이 동맹의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경제력의 차이 크기 vs 질.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 2위,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1위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공장 수, 생산량, 수출 규모만 놓고 보면 중국이 가진 경제적 체급은 분명 엄청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크기만 보고 패권 경쟁에서도 중국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력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크기만이 아닙니다. 그 경제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경제는 금융, 기술, 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1달러의 GDP라도 그 안에 포함된 이익과 통제력은 훨씬 큽니다. 미국 달러의 위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의 달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단순한 경제대국을 넘어 글로벌 시스템의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위기가 오면 자본은 미국으로 몰리고 달러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쟁이나 제재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반면 중국 경제는 여전히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세계 시장이 흔들리거나 무역 환경이 나빠지면 그 충격이 빠르게 내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문제, 지방 정부 부채, 고령화 같은 구조적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경제의 크기는 커졌지만 그만큼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도 함께 커진 셈입니다. 결국 경제력의 차이는 단순한 총량 경쟁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힘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위협적인 건 사실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고 쌓여 장기적인 패권 경쟁에서 결정적인 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5. 기술과 혁신의 벽. 국가 경쟁에서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을 산업과 군사, 사회 전반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여내느냐가 국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은 분명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따라오는 것과 기술의 방향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 아직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미국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이 반복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 대기업, 그리고 군과 정부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곧바로 투자로 이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GPS,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핵심 기술들이 군사 연구나 기초과학에서 출발해 민간 산업으로 확산된 것도 이 구조 덕분입니다. 중국 역시 막대한 자본과 국가 주도로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빠른 추격과 대규모 투자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혁신의 방식은 상대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창의성과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원천 기술과 표준을 주도하는 영역에서는 아직 미국 중심의 영향력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항공우주, 첨단 소재 같은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이 영역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인력, 경험, 실패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기술 공급망을 공유하며 이 벽을 더욱 두껍게 쌓아왔습니다. 기술 제재가 단순한 압박을 넘어 구조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기술 경쟁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의 기준과 흐름을 설정하는 위치에는 아직 미국이 서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 뒤집히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과 혁신의 영역은 중국이 미국을 넘기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중국이 미국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두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선 강대국입니다. 단순한 신흥국이나 추격자가 아니라 미국이 실제로 경계해야 할 유일한 경쟁자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국력과 전쟁 수행 능력 그리고 패권을 유지하는 힘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더 강합니다. 이 이유는 단순한 숫자나 일시적인 성장 속도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시스템의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군사력 하나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동맹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의 전장 환경으로 묶을 수 있고 달러와 금융 시스템으로 경제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기술과 혁신을 통해 다음 시대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는 아직 어느 나라도 완전히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분명히 강해졌고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강해진다는 것과 이미 완성된 패권 시스템을 넘어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중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여전히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힘의 격차는 단기간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세계 질서의 중심에 미국이 서 있는 이유입니다. 이야기를 끝으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